네, 박문서의 보험스쿨 생명보험 자격시험 대비 강의 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2장의 두 번째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 2장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한 시간에 이제 한 강을 끝내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것만 그래요. 여기만. 생명보험의 이론. 여기가 가장 함축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고, 시험 문제도 여기서 가장 많이 출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긴 거니까는. 근데 내용이 방대하긴 하지만은, 이해하시기만 하면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암기는 그 다음입니다. 이해만 잘 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하는 거는 어렵지 않다. 암기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는, 또 잘 따라오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던 것까지 한번 보게 되면은, 자, 보장 개시, 보험 계약의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하느냐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간에 보게 되면은, 보장 개시일 나오죠? 자, 무진단 계약,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건강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진단, 진단 없이 돈 내면 바로 보장 시작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진단 계약 같은 경우에는, 돈 내고 진단까지 받아야지만 그때부터 보장이 시작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도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승낙 전 보험 사고.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또 말씀드렸죠? 한번 보게 되면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다? 무슨 사고가 났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보장이 된다, 안 된다? 바로 보장된다라는 겁니다. 왜? 돈 냈으니까. 왜? 돈 내고 진단 다 받아놨으니까. 자, 이 두 가지 조건만 좀 지키게 되면은 다 보장이 된다, 이러고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험 계약의 무효가 나오는데요. 자, 이거는 별표를 진짜 막 3개, 5개, 10개 막 아무리 해줘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시험 나옵니다. 시험에 안 나오면은 뭘 할까요? 댓글에 써주십시오. 제가 자동차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롤스로이스 막 이런 거. 살 돈은 없는데 그만큼 많이 나온다는 거. 자,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계약에 무효가 나옵니다. 자, 이 무효를 지난 시간에 제가 살짝 말씀드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3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3가지 경우에 무효가 되는 조건들 3가지 기억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타인의 사망을 보장할 때,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을 가입할 때, 계약자는 나고 피보험자는 우리 피디님이고, 이럴 경우에는 우리 서로 타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이 타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된다. 서면 동의가 없다면 무효다라고 기억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15세 미만자에게 사망을 보장하게 하는 보험을 가입한다? 그러면 이건 무효입니다. 이거 이상하네. 우리 어린이 보험이라고도 막 판매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린이 보험도 판매하고 막 무슨 어떤 H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1분마다 뭐 한 건씩 팔린다 뭐 이런 것도 뭐 광고도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어린이 보험 시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15세 미만자가 보험 가입하면 다 무효다? 아니죠. 다 무효는 아니라 어떨 때 무효다? 바로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을 가입할 때라고 하는 겁니다. 사망을 보장을 하는 보험을 가입할 때. 그래서 실제로 우리 여러분들이 필드에 나가가지고 어린이 보험을 설계하거나 어린이 보험 가입하신 분들의 증권을 보게 된다면은 거기서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게 바로 사망 보장입니다. 상해 사망, 질병 사망, 일반 사망, 어떤 사망이든 간에 15세 미만자한테는 사망을 넣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것도 이유 뭘까요? 바로 도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제가 입에 담기도 쉽지 않은 무슨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애기 입양해가지고 참 그 나쁜 사람들, 솔직히 미친놈들이죠. 그래서 미친놈. 그 사람들, 그런 나쁜 놈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것들을 너무 악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5세 미만 어린이들한테는 사망을 보장할 수는 없다. 만 15세 미만이기 때문에 실제 나이는 그래도 역시 고등학교 1, 2학년 이 정도의 수준, 사고가 갖춰졌을 때나 이제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기적으로 무슨 계약을 했을 경우에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보험 사기적으로 이제 계약을 했을 경우에. 자, 이렇게 간단히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의 공통점들은 뭐냐? 바로 사망.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 사기 말고 하나 더 하죠. 사기는 그냥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자, 어떤 게 있느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자, 말 그대로
올바른 그 판단을 하시기가 쉽지가 않은 정신 상태라든가 혹은 육체적인 상태. 내가 이제 무언가를 움직일 수가 없고 뭐 하는 상태예요. 자, 그럴 경우에는 이 타인의 서명을 동의를 하는 거는 물론이고요. 의사 표현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도 보험 계약, 특히 이런 분들한테 뭘 보장할 때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을 가입할 때는 무조건 무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 계약의 무효라는 거는 일단은 사망을 보장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사망 같은 경우에 어떤 사망이냐? 타인의 사망을 보장할 때 15세 미만자의 어린이들한테 사망을 보장하는 담보를 가입할 때, 그리고 심신상실자, 심신바약자, 조금 몸이라든가 정신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한테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 계약을 받을 때는 이 모든 계약들은 다 무효다라는 겁니다. 자, 애초에 성립 자체가 안 하는 겁니다. 애초에 없었던 계약이다. 그러니까 아예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성립할 수 있는 요건, 조건은 없다라고 그냥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 오답으로 하게 된다면은 15세 이하, 좀 어렵게 된다면 15세 이하, 뭐 16세, 17세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데 가족관계 증명서상에 뭐가 증명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서면 동의가 없어도 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무조건 남편과 와이프, 부부끼리도 그거 안 됩니다. 부부끼리도 안 된다는 거. 형제 자매 당연히 안 되겠죠. 당연히. 자,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우리 되짚어 보면은 계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처음부터 효력 자체는 없다는 겁니다. 무효란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계약,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으면은 무조건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바약자, 이 사람들한테 사망을 보장한다? 그러면 무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계약 이제 그 다음에 보험약관의 설명 및 의무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자, 한번 봅시다. 자, 보험약관이라는 이야기.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보험약관이라는 이야기는 어렴풋이 나한테는 좀 어느 정도 익숙한 단어, 들어본 단어입니다. 그 약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손쉽게 설명해가지고 그냥 그 보험의 사용 설명서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예를 들어서 TV를 구매하거나 뭐 냉장고를 구매하거나 노트북을 구매하게 될 때 사용 설명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사용 설명서는 누가 작성한 거죠? 바로 회사가 작성한 겁니다. 회사가 고객님들한테 지금 의견을 여쭤보고 적은 걸까요? 아닙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작성된 사용 설명서죠. 자, 이거와 마찬가지로 보험에 대한 사용 설명서 같은 경우인 약관도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을 했어요. 자, 약관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가 작성을 한 것이다. 자, 이걸 일단 알고 있으면요,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작성을 했으니까는 지금 실제로 여러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나서 상담할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이 보험이 어떨 때 지급이 되는지, 어떨 때 지급이 되지 않는지,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사용 설명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설명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저도 그렇고요. 바로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 설명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약관 같은 경우를 고객님한테 계약하면서 드려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를 바로 보기가 어려우니까 설명까지 해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보험약관은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작성을 해서 고객님들은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관을 교부하고 설명해야 되는 것이 바로 원칙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설계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의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사용 설명서도 안 주고 어떤 새로운 상품을 판매한다? 그러면 고객님들 입장해가지고는 이거 무슨 내용이야? 무슨 내용이야? 모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돈은 내고 있는데 난 이게 뭔지 몰라. 이렇게 되는 거 너무나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약관을 교부하고 설명하는 거는 누구의 의무다? 회사의 의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무조건 회사의 의무. 우리도 어떤 한 보험사의 직원이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의무를 꼭 해야 된다. 교부 및 설명을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알고 넘어가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이제 알아두셔야 됩니다. 문제에 나오는 것들이 보통 이런 내용입니다. 자, 하지만 약관, 교부 및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된다 이겁니다. 자, 이걸 만약에 안 했다는 건 누가 잘못한 겁니까? 누가 잘못한 거죠? 바로 회사가 잘못한 겁니다. 설계사의 잘못이 곧 회사의 잘못이 되는 거겠죠. 자, 약관의 교부 및 설명 의무를 하지 않는 거는 설계사의 잘못, 회사의 잘못이 됩니다. 누가 잘못했어요? 제가 이거 물어보니까 대충 느낌 오시죠? 자, 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를 받지 못한 고객님들은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민원 신청을 제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민원 신청을 하시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바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자,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 우리 아까 방금 전에 이제 무효를 배웠죠. 근데 이제 여기는 취소가 나는 겁니다. 취소. 내가 분명히 청약해가지고 보험 계약 유지하고 있었는데 내가 보니까 이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도 몰라. 내가 돈은 내고 있지만 설명을 못 들었어. 아니 사용 설명서조차 못 받았어. 자, 이럴 경우에는 민원 신청을 해가지고 나는 제대로 된 계약을 한 게 아니다라고 우리가 민원 제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고객님들이 그런 민원 제기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가 있다. 자, 이때 민원 신청을 했다고 합시다. 3개월 된 시점에 신청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보험사는 첫 번째 달 청약할 때 돈 받았을 거고 두 번째 달 돈 받았을 거고 이게 돈 받았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이때 계약 취소를 내가 민원 신청을 했어. 그럴 경우에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 2, 3번. 냈던 보험료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왜? 누가 잘못했으니까? 바로 회사가 잘못했으니까 기납입보험료를 무조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납입보험료를 무조건 받을 수 있으면 물론이고 이자까지 쳐준다고 합니다. 자, 누가 잘못했죠? 회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높은 이자이기 때문에 무슨 이자? 보험계약 대출이자를 매겨서 준다라는 것까지만 기억을 하시게 된다면 역시나 이 약관 교부 설명 의무 그리고 그걸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까지만 딱 기억해 두시면 너무 쉬워요. 너무 쉽습니다. 자,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누가 잘못했죠? 물어봅니다. 다 똑같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다 똑같다는 이야기. 자, 그럼 볼까요 한번? 설명해야 할 약관의 중요한 내용 같은 경우는 막 이런 것들이 막 써져 있죠. 뭐 보험료, 보장 범위,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전부입니다. 자, 근데 설명 의무 대상이 아닌 내용들이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위반 시 설계사님께서 약관을 교부하지도 않고 설명하지도 않았어요. 자,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성립하고 나서 3개월 이내에는 가능한 거구나. 자, 이럴 경우에 보험회사는 기납입보험료 전액을 반환하고 그리고 이자. 자, 누가 잘못했죠? 회사가. 그렇기 때문에 가장 높은 보험계약 대출 이자를 매겨준다. 이렇게까지만 기억하시면 너무나도 퍼펙트합니다. 퍼펙트해요. 자, 이런 문제도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오는데 뭐 틀리지 않아도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지금 이제 이 강의를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수법이라고 해가지고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교육도 받고 계실 겁니다. 지금 수속된 회사에서 받고 계실 텐데, 자, 그것 때문에 이 3개월이라는 숫자가 좀 무의미해질 수는 있어요. 5년으로도 바뀔 수가 있겠지만은 일단은 이 교재에 나온 대로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실 것 같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험금 지급 관련 주된 용어가 되어 있는데, 자, 일반 실종, 생사가 5년간 불확실한 상태가 됐다고 한다면은 사망 처리하겠다. 그럼 무슨 말이죠? 사망보험금 지급하겠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장해 나옵니다. 장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 상태 및 기능 상실 상태. 자, 어렵죠? 자, 이 무슨 말이냐? 쉽게. 자, 제가 요즘 골프를 치는데 골프 팍 치다가 뒷땅을 쫙 해가지고 손목이 탁 나갔어. 그래서 수술을 받았어요. 손목이 막 골절돼가지고. 뭐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뭔데 골절됐어. 근데 골절돼가지고 막 수술하고 뭐하고 했더니만은 이게 이렇게는 되는데 이렇게가 안 돼. 그냥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럼 내가 원래 가동하는 그 범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장애. 내가 치유를 했고 수술을 받고 내가 뭐라고 하죠? 이 물리치료? 재활치료 막 이런 것까지 했는데도 내 원래 가동 범위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은 아, 나는 장애 상태가 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 정도로만 기억을 해두시는데요. 나중에 제가 자격시험 전부 끝나고 실제 세일즈 교육까지 만약에 넘어가게 됐을 경우에는 제가 한 번 더 자세하게 후유장애, 신체, 질병, 그러니까 상해 후유장애, 질병 후유장애 이런 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바로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금 지급 기일 나옵니다.
야, 이거 정말 예민한 겁니다. 보험금 지급 기일. 자, 보험금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돈이죠? 바로 회사가 고객한테 주는 돈이죠. 자, 보험금 지급 기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든 우리 고객님께서 편찮으시거나 어디 다치시거나 무슨 질병에 진단받으시거나 이런 사유가 되는데요. 자, 청구할 경우에 가장 첫 번째가 서류 접수를 하게 됩니다. 뭐 입퇴원 확인서라든가 진료비 세부 내역서 이런 것들을 청구하게 되는데 청구하고 3일 이내에 되는 게 바로 일반적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3일 이내에는 보험금 지급을 한다. 3영업일까지는 지급을 한다는 겁니다. 접수되고 나서. 자,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3영업일 동안 그 보험금을 지급할지 말지를 보험사가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거 좀 조사가 필요하겠는데? 이거 이 병원 저 병원 많이 왔다 갔다 하신 것 같은데 좀 조사가 필요해라고 한다면은 이 기간이 언제까지 늘어날 수 있다? 바로 10일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10일까지 넘어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잘 나오나요 지금? 그렇죠. 오케이. 이어서요 그냥. 잘 안 보이니까. 자, 그리고 조사를 열흘 동안 했어요. 막 이 병원, 저 병원 막 조사했는데 아무래도 깨름직해. 이거 고객님께서 진짜 아프셨던 건지 뭔지, 막 이게 막 언제부터 아프셨던 건지, 막 이런 거 좀 조사를 더 필요해. 10일로서도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최장 30일까지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30영업일까지 연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내가 팩스 접수든 문자 접수든 뭐 전화 접수든 뭐 접수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3일 안에 돈을 줘야 되는데 조사가 필요할 경우 10일, 조사가 10일로 안 끝나? 그럼 30일까지 더 지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는 무엇이다? 바로 해외에서 발생됐을 경우 혹은 지금 이미 금감원에서 분쟁 조정을 하고 있는 경우에 이 경우에서는 30일 이상으로 넘어가더라도 이거는 보험사에서는 더 연장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저 해외 가서 또 조사도 해야 되는데 또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리고 뭐 직장인이 회사 가는 게 쉽습니까? 또 뭐 이런 얘기 뭐 쓸데없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건 3일 안에 나오는구나. 그 고객님한테 우리 나중에 안내할 때 그럴 수 있겠죠? 땡땡 서리사님, 저 병원 갔다 왔는데 이거 서류 청구 가능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 서류 청구하시게 되면은 3영업일 이내에 지급되실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접수가 안 돼, 3영업일로 안 나왔어. 조금 더 보험사에서 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10일까지 가능합니다. 10일 지나도 안 나왔어. 고객님, 30일까지 가능하십니다. 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나옵니다. 지금부터는 좀 쉽네요, 내용이. 자,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야,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야, 오늘 내가 좀 돈이 좀 없네. 오케이, 오늘은 필요 없는 새끼손가락 하나 잘라야겠다. 싹둑 해가지고 보험금 청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된다는 거. 고의로 자신을 해치는 경우에는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생명보험 판매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상담을 할 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사망하시게 되면은 어떠한 경우, 언제 어떻게 사망하시더라도 보장이 가능하십니다라는 이야기를 고객님들이 많이 듣게 되실 겁니다. 지금 이제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그게 될 거예요. 그러면 자살도 되나요? 라고 고객님들이 되물을 때가 있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자살. 바로 됩니다. 자살 되는데 거기 써져 있는 것처럼 가입하고 2년 후에 자살을 하시면 이게 무슨 말이죠? 자살을 하시면이라뇨.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그러한 경우에도 보상을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판매하고 싶은 자격을 취득하고 싶은 생명보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또 이제 다 사망보장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험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야, 무섭죠. 무섭죠. 저 지난 시간에 제가 예시 한번 들었었죠. 계약자가 피디님이고 피보험자가 문서고 수익자가 피디님이야. 그 수익자인 피디님이 제가 집에 갈 때 등 뒤에서 뭐 짱구를 친다든가 뭐 이런 식의 행위를 하게 되면 보험금 못 받는다. 그리고 보험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우리 계약자가 누구였죠? 돈 내는 사람이었죠. 우리 피디님이 돈 내기가 쉽지가 않아. 문서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푹 했어.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어쨌든 이럴 경우에는 보장해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 해주면 안 되겠죠. 그 보험사도 나만하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또 별표 3개, 5개, 10개 뭐 아무렇게나 별표를 많이 쳐주십시오. 자, 이번에 나가야 되거나 그 밑에 있는 계약 전 알릴 의무입니다. 자, 그것도 별 3개, 5개, 10개 막 엄청나게 별표 쳐주세요. 무조건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거고 여러분의 실제로 세일즈, 실전에서 필드에서 뛰실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잘 짚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아까 보험 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 의무 누구의 의무였죠? 바로 회사의 의무였습니다. 회사. 자, 근데 요번에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 전에 뭔가 알려야 된대. 뭔가 알려야 된대. 자, 이건 누구의 의무일까요? 바로 고객님들의 의무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알려야 되느냐 이런 겁니다. 무엇을 알려야 되느냐. 자, 그 밑에 있는 내용 한번 봐볼까요? 자, 중요한 알릴 의무 대상에 보게 되면은 피보험자의 현재 및 과거의 질병, 직접 운전 여부 등을 이제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말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한번 보게 된다면은 자, 그 말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한번 볼까요? 자, 중요한 상태. 현재 그리고 과거의 질병 이력이라든가 상해 이력이라든가 건강 상태를 어쨌든 체크하겠다는 겁니다. 자, 지금 괜찮다고 해가지고 다 괜찮다는 게 아니라 과거까지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그 실제적으로 우리가 세일즈하게 된다 보면은 자, 3개월 이내 뭐 하신 적 있으세요? 5년 이내에 입원 수술하신 적 있으세요? 5년 이내에 뭐 암이나 뇌졸중 이런 그 중대한 질병에 걸리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알린다고 하는 거죠. 자, 그것만 아닐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자, 현재 월 소득은 얼마 되시나요? 키와 몸무게는 어떻게 되시나요? 현재 흡연하고 계신가요? 음주하고 계신가요? 해외 위험 지역에 출국할 일이 있으신가요? 뭐 패러글라이딩이라든가 그런 위험한 스포츠를 즐기시나요? 스킨스쿠버 하시나요? 이런 것들 진짜 제가 얘기하는 거 토시 하나 안 틀고 다 얘기한 겁니다. 모든 이런 것까지 다 물어봅니다. 직접 운전하십니까? 운전하신다면 그거는 승용차입니까? 아니면 승합차입니까? 그거는 영업용입니까? 자가용입니까? 모든 걸 물어본다는 거죠. 자, 이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는 무슨 의무가 있다? 알려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자, 보험회사는 수백만의 그런 고객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일일이 다 우리가 심사를 다 물어보고 뭐하고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있는 겁니까? 바로 우리 영업직인 우리 설계사님들이 다 있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설계사님들도 이거를 굉장히 꼼꼼히 물어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과거에 병력이 있었어. 옛날에 뭐 한 1년 전에 내가 치질수술을 받았었고 2년 전에는 내가 치액 수술을 받았었고 3년 전에는 내가 어깨가 탈골돼가지고 그거 수술을 받았었고 뭐 5년 전에 내가 암이 있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모든 과거의 질병들을 우리가 보험회사에 정확히 알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알려야 보험회사 그거 계약서 알리는 거에 자료를 보고 나서 이 사람은 우리가 승낙할까 거절할까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막 고객님들이 막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안 날 때가 있으면은 또 보험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통해 가지고 이분 관련된 거 병원 이때 가신 이력 있는데요. 이렇게도 안내를 해주니까요. 그러니까는 최대한 우리는 노력할 수 있을 만큼 계속 이 정보를 취합해 가지고 보험사의 심사를 정당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올려야 하는 의무가 저희한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말씀해 주시는 계약자의 고객님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만 보게 되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요 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것도 알릴 의무 위반 시에 대한 것들이 나옵니다. 알릴 의무 위반 시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봅니다. 자, 이러면 누가 잘못한 건가요? 이게 누가 잘못한 거죠? 여태까지 막 회사가 잘못하고 그랬는데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대요. 자, 이거는 고객이 잘못했다는 거죠. 계약자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실질적으로 질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병원을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숨기고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그런 것들이 들통나는 계기가 바로 보험회사한테 청구를 했을 경우에 밝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청구를 하는 그 시점이 한 달 뒤일지, 2달 뒤일지, 1년 뒤, 2년 뒤, 3년 뒤일지 모르죠. 근데 그때 돼가지고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약 전 알릴 의무를 굉장히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은 자,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시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되어 있습니다. 어머,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다고?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내가 청약을 했어요. 돈도 냈어요. 돈도 냈어요. 그럼 보장은 이렇게 시작이 되겠죠. 자, 근데 내가 뭘 한 거야? 알릴 의무를 위반한 상태인 거예요. 알릴 의무를 위반한 상태다. 자, 근데 보험회사에 청구를 했는데 그 보험회사가 그걸 알아버렸어. 야, 너 요놈 잡았다. 잡았다. 거짓말 했구나. 잡았다. 이게 됐어요. 자, 그럼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자, 누가 잘못했죠? 고객, 계약자가 잘못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여태까지 매월 내던 그 보험료들 돌려줄까요? 안 돌려줄까요? 안 돌려줍니다. 이 돈을 돌려주지 않아요. 그럼 기납입 보험료는 안 돌려준다는 건데 그래도 무슨 돈은 준다고 합니다. 무슨 돈일까요? 무슨 돈일까요? 바로 해지 환급금은 주겠다는 겁니다. 너가 돈은 냈었어. 돈은 냈었어. 하지만 너는 계약자 알릴 의무를 위반했어. 그렇기 때문에 너가 냈던 돈을 다 돌려주지 않을 거야. 하지만 해지 환급금, 이 계약을 해지하고 나오는 해지 환급금은 주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자 줄까요? 안 줄까요? 이자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죠. 누가 잘못했죠? 계약자가 잘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자도 안 주고 그냥 해지 환급금 내고 이 계약은 결국에는 해지되고 끝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 참. 좀 그래요. 그렇죠? 좀 그래요. 근데 어쩔 수 있나요? 누가 잘못했죠? 바로 고객님이 잘못했습니다. 계약자가 잘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 자, 근데 실제 사례 보게 되면은, 자, 계약자분들이 아무리 그 위반을 하셨다고 한들, 그거에 대한 거를, 자신의 잘못이다. 계약자님의 잘못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보험사, 난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청구를 했는데 돈을 못 받고 오히려 내 잘못이라고 하면서 해지를 하려고 그래. 그럼 그때 분명히, 나는 기억이 나. 나 분명히 설계사님한테 내가 얘기를 다 했었어. 근데 설계사님께서 그거를 누락시킨 것 같아. 이런 생각 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그런 사례도 있고요. 참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 전 알릴 의무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의 의무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건전하게 영업하고 정직하게 영업하고 올바르게 롱런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면은 우리 설계사님들도 계약 전 알릴 의무가 고객님의 의무뿐만 아니라 나도 열심히 정보를 취합해야겠구나, 성실하게 올려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지하게 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데 보장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장을 제한하는 경우. 자, 우리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청약을 해가지고 돈도 냈는데요. 이 보험 계약이 어떤 계약이었느냐 보니까는 암보험 계약이었대요. 암보험. 내가 암 걸리면 1억 받는 보험이었대. 자, 근데 한 7년 지났어. 7년 지났어. 근데 잡았어. 알릴 의무를 위반을 했어요. 자, 그럼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이거 시간도 많이 지나가지고 해지하기엔 좀 그래. 느낌이 좀 그래. 해지하기엔 좀 그래. 근데 이걸 다 주는 건 말이 안 돼. 왜? 이분은 알릴 의무를 위반했으니까. 그럼 보험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5천만 원으로 줄입시다. 우리가 당신이 거짓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해지는 안 할 테니까는 이거 5천만 원으로 줄입시다. 자, 보장에 제한이 생긴 거죠. 원래 내가 1억짜리를 가입했지만은 5천만 원짜리의 보험이 됐습니다. 5천만 원짜리 보험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럴 경우에 이때는 내가 10만 원 내고 있었어. 이럴 때 보험료 얼마나 될까요? 5만 원 됩니다. 5만 원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장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감액을 하거나 혹은 감액 안 돼. 한데 너 나한테 들켰어. 그럼 너 향후 5년간 암에 대한 보장 안 해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암에 대한 보장을 안 해줄 거야. 그러면 이 5년 동안 또 부담부가 잡히게 되는 거. 이런 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그겁니다. 계약자 알릴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은 만약에 보험회사가 그 보험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 나는 내가 냈던 돈 한 푼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잘못했겠다. 계약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해지 환급금을 받는다라고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장의 제한이 될 수가 있다. 많았던 게 적어질 수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 자, 그래서 그 밑에 보게 되면은 근데 이건 뭐야?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해지할 수가 없는 경우. 자, 여기 밑에 한번 볼까요? 이것도 숫자로만 기억해 주세요. 위반했는데도 해지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알릴 의무를 위반했는데도 해지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경우가 어떤 거냐? 자, 이때 알았어. 이때 계약자가 거짓말한 사실을 우리는 알았어. 근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에 대한 처리를 안 했어. 깜빡하고 지나가 버린 거야. 이럴 경우에는 해지할 수 없다입니다. 근데 뭐 이런 거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자, 그리고 청약을 한 지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는데 내가 숨겼던 거는 치질이야. 치질에 대해서 2년 동안 청구하지 않았어. 그렇게 되면은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해지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해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 보장의 제한을 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나요? 아니죠. 보장의 제한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는 것 뿐이지. 자, 그리고 마지막 청약일로부터 3년 동안 청구한 게 없어. 그냥 없어. 3년 지났어. 그러면은 해지할 수 없습니다. 역시나 똑같죠. 해지할 수 없을 뿐이지 보장의 제한은 있을 수 있다. 이런 걸 가지고 악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정직하게 계약전 알림을 하고 건전하게 심사 받으시는 게 더 좋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거 알림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는 경우 세 가지는 1개월, 2년, 3년 이렇게 기간으로 1, 2, 3 이렇게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죠. 자, 이거는 사실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높지는 않지만 이 계약전 알릴 의무 자체가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좀 알고 넘어가시는 게 무조건 좋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보험료 납입 의무 나옵니다. 어머, 보험료 납입 의무. 보험료는 누가 누구한테 주는 돈이죠? 계약자가 회사한테 주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 납입 의무라는 거는 누가 가진 의무죠? 계약자의 의무다. 돈을 안 내면 누구 잘못이죠? 바로 계약자의 잘못이다 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거 알고 넘어갈게요. 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해야 보험회사의 보장이 개시가 된다. 자, 우리 이거 이미 알고 있습니다. 돈 내면은 보장이 개시가 된다는 건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거. 자, 보험료 납입 연체 시 계약에 효력되어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 연체 효력. 자, 우리가 매월 보험료 냅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이런 식으로 매달 보험료를 내고 있어요. 자, 몇 번 안 내면 실효가 될까요? 7효, 2번. 맞습니다. 2번. 자, 보험료 잘 내고 안 냈어. 자, 이러면 무슨 상태가 된 거죠? 연체 상태가 된 거죠. 연체 상태가 된 거고요. 그리고 여기 만약에 뒤에 또 있다. 자, 6번째까지 있다. 자, 이때 안 내게 되면은 이거는 실효가 된다는 겁니다. 실효 상태가 된다. 효력을 상실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에 대한 보장은 내가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돈 내다가 안 냈어. 근데 이번에 냈어. 이번에 안 냈어. 자, 그럼 이 상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까 연달아 안 내니까 실효가 됐대. 이렇게 띄엄띄엄 안 냈어요. 오케이. 이것도 실효가 됩니다. 자, 그럼 그 말의 뜻은 뭐야? 2번 안 내게 되면은 무조건 실효구나. 한 번 안 낸 상태부터는 무조건 연체 상태가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있어요. 연체가 됐기 때문에 이 4월 달에 보험료를 한 번 더 내게 되면은 이 계약은 다시 정상 계약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번에도 그냥 3월 달 걸 안 내고 4월 달, 5월 달 거만 냈다? 그러면 여태까지 다 연체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6월 달 거까지 안 내면은 실효가 된다는 거. 역시 2번을 안 내게 되면은 실효 상태가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랬을 경우에 첫째 달, 둘째 달 잘 내다가 셋째 달 보험료를 안 냈어요. 자, 이때부터 연체 계약이 시작됩니다. 연체 계약이 시작이 돼요. 자, 근데 보험사 입장에서도 돈을 받아야지만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이 계약이 나중에 이 고객님한테 정말 필요할 때 쓰이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 계약은 유지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유지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하셔야 됩니다. 보험료가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보험료 입금하지 않으시게 되면 실효 상태가 됩니다라는 독촉 문자를 계속 보낸다는 거죠.
이거를 그 최고라고 합니다. 최고라고 합니다. 최고. 그래서 거기 써져 있는 걸 한번 볼까요? 최고 기간이 납입 최고 기간을 14일 이상으로 하여 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고 기간, 따봉 막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이해하기 쉽게 최후의 경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안 내시면 이 계약이 이제 실효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14일 이상이라고 하고 14일 이상 뭐 며칠 미만 이런 거 없죠. 14일 이상 계속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왜 보험료 안 내세요 어쩌세요 계속 연락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보험료 납입 의무는 계약자의 의무다. 하지만 보험료 납입의 의무를 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체 계약이 되고 두 번을 안 내게 되면 실효 상태가 된다. 실효 상태라는 것은 효력을 상실했다. 계약자가 피보험자가 보장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회사는 최고 기간을 두고 계속 돈 내세요, 보험료 내세요, 요번 때 안 내시면 큰일 나십니다, 요번 때 안 내면 실효됩니다,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연체 계약, 연체 기간일 경우에 자, 이때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다. 이때 이렇게 사고가 발생했다. 보장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이거는 당연히 되는 거죠. 두 번 안 내야 실효 상태가 되는 건데 연체 계약일 경우에는 보장은 무조건 다 가능한 상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네요. 자, 납입 최고 기간을 14일 이상으로 하여 계약자에게 알려야 되고요. 납입 최고 기간 내에 발생한 보험사고, 납입 최고 기간 내에 발생한 보험사고 같은 경우에는 보장을 해주는 것이 당연하고요. 납입 최고 기간 내 미납 시 납입 최고 기간이 끝나는 다음 날에 보험 계약은 해지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험 계약은 해지된다.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실효 상태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해하실 땐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오케이. 자,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계약 후 알릴 의무가 나왔습니다. 우리 아까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이 들어가기 전에 나의 현재 건강 상태, 과거 건강 상태 뭐 이런 거 다 알린다고 했었죠. 근데 계약 후 같은 경우에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주소가 이전됐거나 직업이 변경됐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내가 알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알려야 된다. 그래서 계약 후 알릴 의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중에 뒤에 생명보험이나 재산보험 들어갈 때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는 일단은 계약 전 알릴 뿐만 아니라 계약 후 알릴 의무도 있구나, 통지 의무의 의무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의 부활 나옵니다. 계약의 부활. 자, 부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있는 얘기입니다. 실무할 때. 자, 보험 계약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보험료 매달 잘 내고 있다가 이때 안 내고 이때 안 내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상태가 됐죠? 실효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기간은 계속 실효 상태입니다. 실효 상태. 자, 이 실효 상태를 우리가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하느냐? 바로 어떻게 이해한다? 해지, 환급금. 원래 해지를 하게 되면 우리는 해지 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근데 해지 환급금을 받지 않은 해지 계약. 말이 좀 어렵죠? 해지 환급금을 받지 않은 해지 계약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계약 유지하다가 돈 몇 번 안 냈어, 두 번 안 냈어. 그 실효 상태가 됐어. 하지만 그 계약이 아예 없어진 게 아니라 실효 상태로서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는 상태를 얘기한 겁니다. 자, 해지환급을 받게 되면은 부활을 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안 돼요, 그냥. 근데 실효 상태였을 경우에 해지환급을 받지 않은 해지 계약을 이라고 한다면은 부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그 해지 계약을 누가 가지고 있어? 회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살리고 싶은 거야.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바로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3년 이내에 가능해요. 자, 여기까지도 어렵지 않죠?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내가 실효 상태가 되고 나서 3년 이내에 내가 부활 신청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부활 신청. 해지환급을 받지 않은 해지 계약. 실효 상태가 된 계약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다. 효력을 다시 되살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근데 이 3년 동안에라고 한다면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3년 안에 언제든지 신청은 가능하지만은 그 신청을 한다고 해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부활에 대한 요건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가 3년 이내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두 번째가 이때까지 연체된 보험료를 일시납으로 하셔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 3년 동안 가능한데 내가 2년 시점에 내가 부활을 하고 싶어. 2년 시점에 부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 보험이 만약에 10만 원이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2년 동안 돈을 안 낸 거잖아요. 그렇죠? 2년 동안 돈을 안 냈죠. 그렇기 때문에 2년치 240만 원. 240만 원에다가 연체 이자까지 내야 됩니다. 누가 잘못했으니까? 계약자가 잘못했으니까.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니까. 자, 연체 이자까지 내야지만이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건 하나가 또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바로 3번. 다른 색으로 쓸게요. 3번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신계약 원칙을 준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부활하는 계약을 신계약으로 간주하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원래 가지고 있던 계약을 나는 어차피 내가 없어진 계약이 아니라 시효 상태로 회사가 가지고 있던 계약인데 그거를 다시 2년 지나서 부활하려고 하는데 돈 내래. 오케이, 돈 낼게. 근데 신계약의 원칙을 준수한대요. 신계약을 가입할 때처럼 처음 가입할 때처럼 프로세스를 준수하게 돼요. 자, 그게 왜 그런 것이냐?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자, 내가 이게 암보험이었어, 암보험. 암보험이고 1억짜리였어, 내가. 암보험. 내가 일반암 걸리게 되면 위암 걸리면 1억 받는 거였어. 돈을 쫙 내고 있다가 아유 돈이 없네 이번 달에. 아유 이번 달에도 힘드네. 안 냈어. 쫙 그냥 잊고 살고 있었어. 근데 이때 1년 된 시점에 내가 암 진단을 받았어. 그래서 아씨 나 옛날에 보험 있었는데 내가 그거 그때 돈 안 내가지고 치료됐는데 효력이 상실됐는데 나 암 걸렸네. 근데 주변에서 야 그거 부활하면 돼. 부활하면 받을 수 있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신청했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될 겁니다. 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럼 이게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은 정말 보험업계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신계약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거에 가장 중점은 뭐냐면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다시 시행하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당신이 실효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생겼었는지 회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상할 의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한다는 겁니다. 이 2년 이내에 당신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신계약의 원칙을 준수하겠다. 계약 전 알릴 의무 다시 받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걸렸다. 부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도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된다. 청약하고 나서 유지하다가 실효 상태가 됐어. 실효 상태가 됐지만 3년 이내에 나는 부활할 수가 있어. 여태까지 밀린 돈에다가 연체이자 내고요. 그 다음에 신계약 원칙 준수. 이 기간 동안, 실효된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회사는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다시 받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실효 상태에서 낳는 거, 사고가 발생했다? 효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 회사는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설계사님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계약이 잘 유지될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있는 강제 집행 등으로 인한 특별부활. 자, 이거 그냥 읽고 넘어가세요. 자, 부당한 계약 전환으로 인한 부활이 있습니다. 야, 이것도 참 얘기할 게 참 많은데요. 참 많은데 한번 볼게요. 자, 부당한 계약 전환. 자, 부당한 계약 전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가장 친한 친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뭐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와이프가 될 수도 있고요. 항상 나의 동반자가 될 수 있고 내가 무조건 믿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자, 그 사람이 A라고 합시다. A라는 사람이 보험 계약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주계약 1억에 월 보험료 30만 원씩 내고 있었던 분이고요. 그거에 이제 뭐 금리 같은 경우에는 뭐 3%짜리였다. 그리고 내가 가입한 시기는 2017년 5월 뭐 5일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예시를 합시다.
2017년 5월 5일에 이렇게 시작합시다. 자, 이 보험을 가입되고 있었는데, 자,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아, 내가 이제 보험을 시작하게 됐어. 근데 내가 인생에서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 인생의 동반자라고 생각하는 배우자,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자기야, 이거 비계약으로 바꾸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저 근데 비계약으로 바꾼 거 보니까는 주계약 똑같이 1억인데요. 월 보험료가 37만 원입니다. 37만 원. 그리고 금리는 2.5%래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한 생각 한번 해볼까요? 자, 일반적이라고 한다면은 주계약 보장되는 금액은 똑같지만은 보험료 같은 경우에서는 오히려 더 비싸졌어요. 금리는 낮아졌습니다. 바꿀 그게 있나요, 없나요? 바꿀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다 나는 벌써 한 5년 됐어. 4, 5년 됐어. 그럼 바꿀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지금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없어요. 근데 너무 친한 친구가 설계사를 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 바꿨어. 이 계약을 이 A라는 계약을 해지를 해버렸어. 해지하고 이거를 청약을 했어. 자, 근데 계약을 하고 나니까는 이 친구가 입을 싹 닫는 거야. 연락도 안 돼. 내가 뭔가 청구하려고 하거나 내가 뭔가 좀 보험적인 그 질문을 하려고 하더라도 연락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막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고객님은 불만이 쌓일까요, 안 쌓일까요?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거 바꾼 이유가 그냥 그 친구랑 친해서야. 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 고객님은 너무나도 억울하겠죠. 이럴 경우에 부당한 계약 전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당한 계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절대 그런 게 있다는 게 아니라, 자, 보게 되면은 부당한 계약 전환 시 보험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한 날로부터 A 계약이 소멸한 날로부터 자, 몇 개월 돼 있죠? 6개월 이내에 부활을 청구할 수 있고 새로운 보험 계약의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A라는 계약 소멸 해지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이제는 이거를 없애고 이거를 취소하고 이거를 되살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겠죠? 원래는 이 계약을 이렇게 바꿨는데 내가 계약을 전환했어. 계약을 바꾼 거예요. 이걸 해지하고 이거 새로운 걸로 바꾼 거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거야. 나는 부당하게 바뀌었어. 부당해. 내가 생각해 너무 부당해. 보험료 더 비싸지고 금리도 낮아졌어. 내가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던 걸 또 해지하게 됐어. 손실이 막대했어. 그럴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청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새롭게 가입한 계약은 취소가 되고 원래 기존에 있던 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다. 이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문제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흔합니다. 흔한 일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A라는 계약을 B로 바꾸는 데 있어가지고 합당한 논리와 근거 그리고 고객님한테 더 나은 이득이 될 수 있는 거였다고 한다면 어떻게 볼까요? 그거는 부당한 계약 승환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이거 보시면서 뭐 고객이 나빴다 어쨌다 이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이거 다 누구 탓이다? 바로 상담한 설계사님의 탓입니다. 그러니까 디테일하고 그 고객에 맞는 니즈에 맞는 그런 정확한 상담이 아니라 그냥 내 실적을 위한 상담만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여러 문제가 다 그것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당한 계약 전환이 아니라 그냥 정당한 계약 승환 전환을 하려고 한다면 합당한 논리 그리고 고객님의 니즈에 맞는 정확한 상품 조금 더 나은 보험료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셔가지고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민원이라는 것은 사실 전혀 받을 일이 없겠죠. 물론 저도 받은 일이 없고요.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나옵니다. 자, 보험 종목의 변경, 제1회 보험 자격증 나오는데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보험 가입 금액 등의 변경. 자, 이거는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자,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자, 암 진단금을 내가 1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월 보험료 제가 10만 원씩 내고 있었대요. 근데 나 좀 보험료가 부담돼.
신고하게 되면은 자, 5천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감액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감액을 할 수 있다. 그럼 월 보험료 얼마 되겠어요? 5만 원 되겠죠. 그래서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감액하는 거는 가능하구나. 그럼 감액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바로 부분 해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해지했으니까 무슨 돈 나오겠어요? 해지 환급금. 내가 앙진난금 5천만 원에 대한 해지 환급금은 나온다는 거.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 반대는 가능할까요? 내가 월 5만 원 내던 거 내가 앙진난금 5천만 원이고 1억으로 바꾸고 싶어. 5만 원에서 10만 원 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는 될까요? 안 될까요? 바로 안 됩니다. 예, 감액은 가능하지만 증액은 할 수가 없다. 만약에 더 하고 싶으면은 새로운 계약을 또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의 변경. 지난 시간에 배웠네요. 계약자의 변경은 돈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심사를 한다. 수익자는 그 수나 자격에 제한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소멸시효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청구권들이 나오게 되는데 3년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써 있죠. 보험료 청구권만 2년이고요. 나머지는 다 3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점으로부터 3년 전까지 내가 병원에 갔던 것들은 몰아서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보험계약 연령의 계산 나옵니다. 보험계약 연령의 계산.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실제로 문제 나오는 경우는 거진 없지만은 자, 만 나이 쓴다고 그냥 생각하시면서 내 월에다가 6개월 더하면 된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느낌인 거예요. 자, 제가 생일이 1월 11일입니다. 근데 보험 나이가 변경되는 날은 1월 11월에 6을 더한 7월 11일 날 내 보험료는 변하게 된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는 35살 1월 11일. 근데 보험 가입할 때는 7월 11일 날 내가 36살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너무 쉽죠? 내 생일에다가 그냥 7 더하시면 돼요. 월에다가. 자, 보험계약 대출 및 상환. 네, 보험계약 대출. 아까 보험계약 대출이자 막 이런 거 나왔었는데 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보험을 가입하고 난 다음에 그걸 해지하지 않더라도 쓸 수 있는 방법들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문제 잘 나오지는 않지만은 보험계약 대출 이자는 해지 환급금 범위 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해지 환급금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거. 보통 착각하시는 게 내가 이 보험에다가 여태까지 5천만 원 넣었는데 왜 대출이 3천만 원까지밖에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그 이유는 바로 해지 환급금이 한 3, 4천밖에 없어서 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무조건 내가 낸 돈에 대해서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낸 돈으로 생긴 해지 환급금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약관의 해석 나왔습니다. 약관은 누가 만든 거다?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을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둘 간의 계약자와 보험회사 간의 약관의 해석의 차이가 달라졌다? 그 해석은 누구한테 유리하게 해석한다? 바로 계약자한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거죠. 약자니까.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쓴 거잖아요. 보험회사는 그걸 받아들이는 입장이잖아. 그러니까는 계약자 편을 좀 들어준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밑에 개인정보 보호. 역시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한다.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몸 베베 꼬시죠? 그래서 이거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조금만. 자, 2장 거의 끝났어요. 2장 거의 끝났습니다. 자, 이제 언더라이팅이라는 게 나옵니다. 언더라이팅. 자, 언더라이팅이라는 게 무슨 거냐라고 한다면 그 위에 꼭 써주십시오. 그 위에 이 언더라이팅이라는 거는 계약 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계약 전에 이루어진다. 자, 그럼 계약 전에 이루어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 바로 이게 심사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고객이 보험회사한테 계약하고 싶어요 하고 청약을 했을 때 승낙 거절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승낙 거절에 끝까지 답을 내기 위한 이 과정이 바로 이 언더라이팅 과정이다. 심사 과정이다. 이 언더라이팅 과정은 계약 전 과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언더라이팅 과정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나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험 계약을 할 때 보험회사에서는 이렇게 1, 2, 3차까지 해가지고 쫙 보험 심사를 쫙 거친 다음에 승낙이냐 거절이냐를 알린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자, 1차 언더라이팅을 보겠습니다. 1차 언더라이팅. 1차 심사 같은 경우에는 자, 보게 되면은 자, 우리 보험회사에서 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회사가 그 고객을 가장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처음 만난 사람, 바로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설계사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1차 언더라이터 심사자는 설계사, 다른 말로 모집 조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객들을 모집하는 조직, 설계사 조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이 무슨 언더라이팅에 도움을 주느냐? 바로 우리 배웠던 거 있죠?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잘 받아와야 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잘 받아와야 한다. 자, 그러면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받아와가지고 다시 보험회사에 넘겼어. 자, 심사해주세요 하고 넘겼습니다. 자, 그럼 2차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우리 의사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주십니다. 의사. 어떻게 하는 거? 진단 결과를 보시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2차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인 걸까요? 아니면 필수적인 건 아닐까요? 선택적인 걸까요? 그렇죠. 선택적인 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보면은 무진단 계약과 진단 계약이 있잖아요. 건강한 사람과 진단이 필요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의사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필수 사항은 아니다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차 언더라이팅 과정은 3차 언더라이터. 이분이 보험사에서 언더라이팅 심사 과정의 대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들이 의사 결정을 해요. 뭘 할지, 승낙 혹은 거절을 할지를 이분들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최종 결정했으면 끝난 거 아닌가요? 끝난 거 아닌가요? 왜 4차까지 있죠? 바로 여기에는 적부 단계가 있습니다. 적부 단계. 적부. 이 계약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거죠. 자, 이거는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이 보험 계약을 해가지고 서로 상의 문제는 없어서 승낙해도 될 거야. 승낙해도 되는 건데, 근데 이 사람이 과거에 보험금을 너무나도 많이 탄 이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병력이 숨기는 것 같이 좀 뭔가 의심되는 사항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뭐 간호사님들이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이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다시 한번 진행합니다. 문진을 다시 하는 거죠. 다시 물어보시면서 막 계속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과정이 바로 언더라이팅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너무 쉽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1차 고객을 제일 처음 만나는 사람, 설계사, 모집 조직에서 계약 전 알림을 받아오면 그 두 번째, 의사로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은 진단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의사한테 이제 받으셔야 되는 거고, 3차 언더라이팅, 1, 2차에 거쳐가지고 나온 정보들을 토대로 3차에서 결정을 한다. 하지만 찜찜할 경우에는 4차까지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로 우리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문제에서 언더라이팅 과정의 최종 승낙 거절은 3차 언더라이터가 한다. OX? 옵니다. 결정은 O가 해요. 하지만 문제에서 언더라이팅은 4차 과정까지 이루어진다. 또 그것도 옵니다.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과정은 4차까지 있는데 결정은 여기서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때 갔는데 문제가 생겼다? 이거 거절될 수 있습니다.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자. 자, 넘어갈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언더라이팅, 계약 심사, 계약 선택이라고 되어 있죠. 피보험자의 위험을 선택하여 적절한 위험지수를 분류하고 이를 통해 보험료 및 가입 조건을 결정하는 과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역선택 방지, 위험률 차익 관리, 보험 사기 방지, 자, 이런 것들이 계약하기 전에 이 언더라이팅이라는 심사 과정을 통해 가지고 다 알 수 있게끔 해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시나 그래서 이 1차가 정말 중요합니다. 1차가 여러분들이 잘해 주셔야 심사도 잘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언더라이팅 단계를 보시게 되면은, 자, 1번 모집 조직 나오죠. 1번 모집 조직. 자, 2번 의적 진단, 의사 선생님이 해주시는 게 있어요. 필수는 아니라는 거. 그리고 언더라이터에 의한 3차 선택이 되고요. 4차는 계약 적부 확인. 적부 확인으로서 또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언더라이팅 정보의 원천, 청약서상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사 사기자 등 판매 채널의 모집 보고서, 의적 진단 보고서, 계약 적부 확인에 의한 직접 조사 및 활동,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근데 이 순서만 정확하게 이 의미들을 기억하고 계시면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언더라이팅 시 고려 대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 언더라이팅, 신체적 언더라이팅, 도덕적 언더라이팅, 재정적 언더라이팅 막 이렇게 있는데,
자, 이것도 제가 쓰진 않는데 그냥 이해만 해보시면 돼요. 이해만 해보시면 되는데, 도덕적 언더라이팅. 이거 그냥 읽으면은, 도덕적인 거. 재정적. 청약할 때 계약자가 돈 좀 잘 버나. 막 이런 거 한번 확인한다는 거. 자, 어렵지 않죠? 근데 환경적, 신체적 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문제에 나오게 되면은. 이것도 문제 자주 나오거든요. 자, 그럼 보게 되면은 환경적 언더라이팅, 직업, 운전, 흡연 이런 게 나옵니다. 신체적 언더라이팅, 연령, 성별 이런 거 나와요. 자, 그래서 이거를 외우실 때 그냥 막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환경적 언더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직업, 운전, 흡연, 음주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선택적인 거고요. 신체적 언더라이팅, 연령과 성별 이거는 내가 바꾸고 싶다고 바꿀 수가 요즘에 되나? 어쨌든 바꿀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바꿀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게 된다고 한다면 이거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건 내가 선택적인 거, 신체적인 건 내가 선택적이지 않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 제 발언에 좀 불쾌하신다고 한다면은 역시나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한 그냥 얘기일 뿐이지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표준 미달체, 우량체, 인수 나옵니다. 자, 이것도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그래서 진짜 빨리 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보험회사가 우리를 볼 때 어떤 세 가지 형태로 나누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일반적인 사람들이 표준체,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을 표준 미달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보다도 건강한 사람들을 우량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럴 때 무엇이 달라질 수 있느냐? 자, 예를 들어서 암보험 1억짜리를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암보험 1억짜리 가입하려고 하는데 표준체,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야, 너는 일반적인 사람이니까는 내가 월 보험료 10만 원에 해줄게. 우량체, 너무 건강한 거야. 너무 건강해. 그래서 당신은 7만 원에 해드리겠습니다. 보험료를 할인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표준 미달체, 예전에 암 이력이 있으셨던 분인 거야. 근데 가입을 했어. 근데 똑같이 표준체처럼 10만 원을 받을 수는 없고요. 1억까지는 받아드리겠지만은 12만 원 혹은 13만 원에 저희가 인수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험료의 차등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르게는 표준체 같은 경우에는 암 1억까지 우리가 인수해 줄게. 우량체는 너무 건강하니까 1억 5천까지 우리가 인수해 줄게. 근데 예전에 이력이 있으셨다고 하니까는 저희는 3천까지만 인수하겠습니다. 또 발생되실 수 있으시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보장의 차이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보게 되면은 표준 미달체, 표준체보다 위험이 높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를 할증한다. 아까 봤죠? 보험료를 비싸게 받는다든가 보험금을 삭감해버리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 1억까지 되지만은 이 보험금을 3천까지밖에 안 해준다는 거. 그리고 그 옆에 또 마지막 부담보 있습니다. 부담보. 예전에 그 간암으로 진단을 받으셨네요. 그래서 3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시지만은 간암은 부담보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간암 이외에는 다 보장이 가능하지만 간암은 안 해주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우량체 같은 경우 그거 나온 대로입니다. 표준체보다 위험률이 낮은 경우 건강한 얘기예요. 자, 그럴 경우에는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혹은 이거를 더 늘려준다.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이것도 너무 쉽습니다. 자, 클레임이라고 나오는데, 자, 이거는 아까 우리 언더라이팅하고 좀 비교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 언더라이팅은 아까 계약 전에 있는 건가요? 계약 후에 있는 건가요? 계약 전에 이 계약을 받을까 말까를 심사하는 게 바로 언더라이팅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클레임 같은 경우에는 계약 후에 이루어지는 거라고 기억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클레임, 우리 일반적으로 하다가, 그 클레임 걸어야겠는데? 라고 얘기할 때 있잖아요. 저 직원 너무 싸가지 없는 거 아니야? 저 클레임 걸어야겠어.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식의 클레임은 아니고요. 이거는 바로 뭐다? 계약 후에 고객님들께서 보험금을 청구할 때, 이 청구에 대해서 보험금 지급에 대한 심사입니다. 이 돈을 줄까 말까를 심사하는 게 바로 클레임입니다. 이 고객이 옛날에 청약을 했었는데 지금 뭐 다쳤대, 지금 뭐 어디 아프대, 이거 무슨 뭐 암 진단을 받았대. 이 돈을 줄까 말까를 결정하는 과정이 바로 클레임입니다. 자, 다시 언더라이팅은 계약 전, 이쪽 해야겠다. 언더라이팅 계약 전, 그리고 클레임은 계약 후에 이루어진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클레임을 보는 사람들,
업무 담당자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보험금 청구를 해가지고 서류를 받아가지고 그 서류를 보고 이걸 줄까 말까 결정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대요. 자, 이 사람들 똑똑할까요? 멍청할까요? 똑똑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 막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들이 막 휘갈겨 써가지고 쫙 주잖아요. 그죠? 그거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의학적 지식이 굉장히 풍부하신 분들이어야 된다. 의학적 지식이 풍부해야 된다. 의학 지식이 풍부한 분들이셔야 가능하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끝.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제2장 생명보험의 이론 정말 길고 길었었는데 2강에 거쳐가지고 제가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자,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양은 많은데 하나하나 얘기하게 되면 뭐 그래, 그래, 맞아. 이해는 제가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해하기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빠를 수는 있었겠지만 자, 그래서 지금처럼 그리고 이거 영상 끝났다고 해가지고 바로 책 덮으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다시 책을 펴시고 그 부분을 읽어가시면서 오늘 강의에서 봤었던 내용들을 저랑 같이 봤던 내용들을 읽어보시면서 제가 했던 말이 떠오른다라고 한다면은 그 복습은 성공했다. 그리고 시험도 잘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자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뒷내용들은 조금 더 쉬운 내용들이니까는 다음에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째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